이 아이가 매일 올 겁니다. 고기 고명은 2배로 얹어주시고 비용은 이걸로 차감해 주세요. 국밥집 사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의 돈은 국밥을 몇 년을 끓여도 남을 액수였으니까요. 시장 안 허름한 식당에 몇 년치 국밥값을 한꺼번에 맡긴 사람은 혜성그룹 정혜준 회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혹시 댁에서 아닙니다. 오늘 처음 만난 아이입니다. 그날 이후 정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국밥집으로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소년은 밤이 깊도록 빈 골목 끝을 바라보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저씨를 기다리는 이 소년과 사라진 회장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봄날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짙은 구름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혜성그룹 정혜준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재개발 예정 부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비서가 황급히 뒷문을 열며 주변을 살폈는데 좁은 골목 양편으로 늘어선 시장 좌판들 사이로 생선 비린내와 과일 단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회장님, 이런 곳까지 직접 내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현장 보고서로 충분히 검토 가능하십니다. 비서의 만류에도 해주는 묵묵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풍채가 허름한 시장 골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죠. 그런데 해주는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인 이 일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그의 고집이었어요. 낡은 천막 아래로 좌판이 이어지고 팥뿌리와 짓무른 과일 껍질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상인들의 쉰 목소리가 이리저리 부딪히는 그 소란 속을 해주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해준의 눈에 들어온 건 꾀재재한 한 소년. 소년은 바닥에 나뒹구는 시든 배춧잎을 집어 올리고 있었어요. 누렇게 말라 끝이 갈라진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봉지 안에 넣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때가 잔뜩 낀 회색 티셔츠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웠고 고무줄이 늘어난 바지는 헐거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옷차림이 아닌 소년의 눈이었어요. 크고 맑은 그 눈동자 안에 10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안 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 그러면서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정혜준 회장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해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들, 겨우 7살이던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문득 소년의 얼굴 위로 겹쳐왔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딱 저 나이였을 겁니다. 10살. 저렇게 크고 맑은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을 그 나이. 해준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세차게 울렸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명치 끝에서부터 번져 올라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소년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년은 낯선 어른의 기척에 화들짝 놀라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온몸으로 감싸는 모습이 해준의 심장을 또 한 번 깊이 흔들었죠. 얘야, 해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정장 바지가 시장 바닥에 흙먼지에 닿는 것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낮추었어요. 그건 먹는 게 아니란다. 아저씨랑 저기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먹자.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계와 놀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을 따뜻한 말에 대한 당혹감이 한꺼번에 그 작은 얼굴 위를 스쳐갔어요. 소년은 대답 대신 비닐봉지만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혜주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장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이 떨리며 움직였어요.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혜준의 손바닥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혜준이 느낀 건 소년 손에 거칠고 갈라진 감촉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꺼끌꺼끌하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그 작은 손. 혜주는 그 손을 감싸 쥐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윤호였습니다. 박윤호. 2년 전 부모를 모두 잃고 시장 뒤편 철거 예정인 빈집에 몸을 숨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아이였어요. 학교 급식이 유일한 끼니였고 급식이 없는 날이면 이렇게 시장 좌판 아래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이 버린 시든 채소나 짓무른 과일을 주어 배를 채워야 했죠. 10살짜리 아이가 홀로 견뎌야 했던 세상은 그토록 거칠었는데 이 소녀는 아직도 눈 안에 빛 한 줄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주는 윤호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의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고 혜주는 그 냄새를 향해 소년의 손을 이끌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서가 뒤에서 무어라 말했지만 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손 안에 잡힌 이 작고 거친 손의 온기만이 아들을 잃고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가운데를 천천히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오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과 시장 바닥의 고아 소년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국밥집 평상 위로 올라선 두 사람의 모습은 시장 어디에서 봐도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에 은빛 커프스 단추,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묵직하게 감겨있는 사내가 흙먼지로 범벅이 된 소년의 손을 잡은 채 낡은 평상에 걸터 앉았으니까요. 하나둘 시선이 국밥집 평상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군거림이 번졌죠. 저 사람 혹시 TV에서 보던 그 혜성그룹 회장 아닌가? 그런데 저 꼬마는 시장통 떠돌이 아닌가? 하는 시선들이 등 뒤에서 따가울 만큼 쏟아졌지만 혜주는 눈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맞은편에 앉은 소년에게만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어머, 회장님이시라고요? 이런 데까지 어쩐 일이신지. 뭘로 드릴까요? 국밥집 사장님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국밥으로 2그릇 주세요. 고기 고명 넉넉히 얹어서요. 잠시 후 뚝배기 2개가 평상 위에 놓였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기름기 돌아가는 고기 고명이 두툼하게 얹혀 있었어요. 혜준이 숟가락을 들어 윤호 앞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아무도 안 뺏어가니까 천천히 먹으렴. 배가 고팠던 윤호는 숟가락을 쥐자마자 뜨거운 국물과 밥을 한꺼번에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호흡 불 틈도 없이 삼킬 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야말로 허겁지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보지 못한 아이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죠. 그 순간 윤호의 목이 막혔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연거푸 사례가 들렸고 눈가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맺혔죠.
혜준이 움직인 건 거의 반사적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윤호 옆으로 옮겨 앉더니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감긴 손으로 소년의 작은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토닥토닥 등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가라앉을 때까지 혜주는 한 손으로는 등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리차 잔을 들어 올려 소년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마셔. 윤호가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소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혜준의 정장 소매에 국물 자국이 번져 있는 게 보였어요. 윤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국물이 튄 것이었죠. 소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 옷에 국물이. 혜준은 소매를 내려다보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옷은 빨면 되는 거고 밥은 천천히 먹어야 체하지 않는 거다. 자, 다시 먹자. 이번엔 후후 불고. 그 웃음을 본 순간 윤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숟가락을 들었고 이번에는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한 술 한 술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옆에 앉아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뚝배기에는 숟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채로 국밥 2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윤호의 이마에는 밥김에 맺힌 땀이 송글송글 피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긴장이 풀렸는지 소년의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으려 했어요. 혜주는 그런 윤호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쓸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을 조용히 한쪽으로 불렀어요. 사장님은 두 사람의 식사를 지켜보며 이미 눈시울이 젖어있던 참이었죠. 혜준이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묵직한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올 겁니다. 고기 고명은 2배로 얹어주시고 비용은 여기서 차감해 주세요. 이 안에 있는 돈이 떨어지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봉투의 두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몇천 원인 이 시장통에서 그 봉투 안에 돈이면 아이가 몇 년을 먹어도 남을 액수였으니까요. 회장님, 이건 너무 많은데요. 부탁드립니다. 혜주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혜준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이소. 내가 매일 국밥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혜주는 그제야 돌아서서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호는 배가 불러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혜준이 소년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자 윤호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윤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비서의 직통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라. 곧 다시 올게. 정혜준 회장이 골목을 빠져나와 세단에 오를 때까지 윤호는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장 골목을 바라보다 문득 안주머니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거기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접혀 있었죠. 아빠 손을 잡고 서 있는 작은 아이의 그림. 혜주는 그 그림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오늘 처음 잡았던 윤호의 거친 손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장님 전용 장부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윤호, 매일 국밥 한 그릇, 고기 고명 2배, 정혜준 회장님 선결제. 정 회장이 곧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목요일, 다음 목요일, 또 그 다음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장 골목 어귀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달인 정장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에 해성그룹 정해준 회장. 그리고 국밥집 평상 앞에서 그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나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언제나 같았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흘렀어요. 봄이면 혜주는 윤호의 해진 겨울옷을 벗기고 산뜻한 면 점퍼를 입혀주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반팔과 새 운동화를 한 보따리 들고 나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새 소년의 어깨 위에 따뜻한 패딩 조끼가 걸쳐져 있었고, 겨울에는 목도리며 장갑이며 빠지는 것 없이 챙겨왔어요. 두 사람의 목요일은 늘 같은 순서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국밥집 평상에 나란히 앉아 뚝배기를 비우고, 식후에는 보리차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혜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동화책 속 모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겪은 실패 이야기, 사람을 잘못 믿어 큰 돈을 잃었던 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실패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국밥 국물이 식어갈 무렵 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돈은 주머니에 있을 때보다 사람의 진심을 채울 때 가장 가치 있는 법이란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진심이 비어 있으면 결국 주머니째 잃게 되어 있어. 윤호는 국밥 그릇 너머로 아저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혜준의 눈가에 잔잔하게 번지는 주름 사이로 무언가를 많이 잃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어딘가에 꼭꼭 눌러 담아두었어요. 그런 목요일들이 쌓여가면서 윤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국어 시험에서 10점이 올랐고, 다음 달에는 수학에서 20점 가까이 뛰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갑작스러운 변화였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매주 목요일 혜준이 윤호의 시험지를 펼쳐들고 한 문제 한 문제 짚어가며 함께 풀어주었다는 사실을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혼내는 대신 왜 틀렸는지를 같이 고민해 주었다는 것을요. 성적표에 오른 점수가 5점이든 10점이든 혜준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음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윤호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하나씩 챙겨왔습니다. 로켓 그림이 그려진 필통, 삼색 볼펜 세트, 모는 노트 5권.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건네는 혜준의 손과 받아드는 윤호의 손 사이에는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마음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윤호가 11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그날도 두 사람은 국밥을 나눠 먹고 보리차를 마시며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시장 골목 사이로 길게 누워들어 뚝배기 속 국물 위에 주황빛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죠. 아저씨,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소녀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건 시장 골목 뒤편 개울가에서 주운 듯한 작고 납작한 조약돌 하나였어요. 매끈하게 다른 표면 위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검은 유성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돌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약돌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쁜 돌 찾으려고 개울가를 한참 뒤졌거든요. 이게 제일 반들반들해서 골랐어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빠처럼 따뜻한 분이세요. 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윤호야. 그것이 혜준이 간신히 꺼낸 말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세 마디 안에 담긴 떨림은 소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을 겁니다. 혜준은 조약돌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혜주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몸통에 금빛 테두리가 감겨 있었고 뚜껑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정혜준이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죠. 오래 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누군가가 아끼고 또 아꼈다는 게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혜준이 만년필을 윤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아저씨가 젊었을 때부터 써온 거야. 중요한 계약서에도 힘들 때 쓴 일기도 전부 이 펜으로 썼어.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어라. 윤호가 두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에 비해 만년필은 제법 묵직했어요.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만년필로 세상을 바꾸는 글을 써라. 약속할 수 있겠니? 윤호는 만년필을 꼭 쥔 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져서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1살 소년의 주머니에는 아저씨의 만년필이, 53살 회장의 가슴 안주머니에는 소년이 건넨 조약돌이 각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국밥집 장부에는 벌써 수십 장의 기록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윤호, 국밥 한 그릇이라고 적힌 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고, 매주 목요일 날에는 어김없이 고기 고명 2배, 2분 식사라는 메모가 따라붙어 있었죠. 그 장부는 단순한 외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인연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 줄 한 줄 고스란히 새겨진 증거였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또다시 돌아온 그날의 목요일은 처음부터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점심 무렵에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바람도 없이 숨이 막힐 듯 답답한 공기가 도시 위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오후 해성그룹 본사 로비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찰이었어요.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점거하고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복도에 멈춰서서 숨을 죽였고 회장 비서실 앞에서는 비서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간 회장실에서 서류와 하드디스크가 상자째 실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성그룹 정혜준 회장,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그것이 그날 저녁 뉴스 속보로 전국에 퍼져나간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차렸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불과 2시간 전 최만득 상무가 긴급 보고를 핑계로 회장실에 들어왔을 때 혜주는 그 남자의 눈에서 오래전부터 숨겨온 어떤 빛을 보았어요. 입꼬리에 머금은 미세한 떨림, 서류를 건네는 손끝에 지나친 여유로움. 20년 넘게 곁에 두고 신복처럼 부렸던 사내의 얼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스치고 있었죠. 최만득은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혜준이 윤호와 국밥을 나누던 그 2년 동안 이 남자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비리의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해외 유령 계좌, 정교하게 위조된 자금 흐름 문서, 혜준의 서명을 본뜬 결제 서류들. 모든 것이 혜준을 횡령범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정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뚜껑이 그날 오후 일제히 열린 거였죠.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들은 혜준은 비서실 뒷문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소식이 뒤따랐고 변호사는 당분간 몸을 숨기라고 다급하게 전했어요. 혜준은 평소 타던 세단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이름이 걸린 모든 곳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혜준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회사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윤호가 국밥집 평상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혜주는 주머니를 뒤져 전화기를 꺼냈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어떤 연락이든 추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통화 기록 하나가 증거로 둔갑할 수 있다고. 혜준의 손가락이 윤호에게 연결되는 번호 위에서 멈췄다가 결국 힘없이 내려왔어요.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혜준은 안주머니 안의 조약돌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빠라고 적힌 그 작고 매끈한 돌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서 떨렸고 혜준은 이를 악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택시를 세우고 공중전화를 찾아 국밥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혜준은 거칠어진 숨을 간신히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사람이 돈을 전할 겁니다. 그 돈으로 윤호 국밥값 계속 대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아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맡아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혜준은 대답 대신 짧은 침묵 끝에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그리고 윤호에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이 돈으로 대신한다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어요. 혜준은 유리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윤호는 평상 끝에 걸터앉아 골목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검은색 세단이 나타날 골목 끝을 꼼짝 않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시가 지나고 5시가 지났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걷기 시작했고 7시가 넘어가니 골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국밥집 안쪽에서 부엌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만년필을 꼭 쥔 채 이제 곧 익숙한 구두 소리가 골목을 울릴 거라고 아저씨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며 늦어서 미안하다, 윤호야라고 말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나와 윤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소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사장님의 눈이 벌겋게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윤호야, 오늘은 들어가. 아저씨가 당분간은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 왜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사장님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12살 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일이 아저씨에게 닥쳤다는 것을 사장님의 떨리는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죠. 윤호는 천천히 평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장부 좀 보여주세요. 카운터 서랍에서 꺼내준 장부를 윤호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빼곡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아저씨가 자기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증거처럼 소년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장부 위로 눈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아저씨가 왜 떠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다만 이 장부 안에 적힌 글씨들만이 아저씨가 진짜 존재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12살 소년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윤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윤호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장부를 돌려주고 골목 어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텅 빈 골목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단도, 구두 소리도, 아저씨의 인자한 목소리도. 윤호는 돌아섰습니다. 만년필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갔어요. 철거 예정 빈집의 차가운 바닥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윤호를 짓누른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빈집 바닥에 누운 윤호는 만년필을 꺼내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심장 위에서 작게 눌렸고 소년은 그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아저씨가 남긴 것은 국밥집 장부와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목요일마다 평상 위에서 나누었던 말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호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면 가방을 메고 곧장 시장으로 달렸어요.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335 떡볶이 가게로 향할 때 윤호의 발은 오직 한 곳만을 향했습니다. 골목 끝 국밥집, 그 낡은 평상이 보이는 자리. 아이가 올 시간쯤 되면 미리 뚝배기를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에 고기 고명을 2배로 얹어 윤호가 앉기도 전에 평상 위에 내놓곤 했습니다. 윤호는 매일 그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술 뜰 때마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천천히 먹어도 된다. 아무도 안 뺏어간다. 그 말이 떠오를 때면 숟가락이 잠깐 멈추었다가 소녀는 이를 꽉 물고 다시 국물을 떠넣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그냥 먹었어요. 아저씨가 있던 목요일과 아저씨가 없는 목요일 사이의 노인거리가 고작 일주일인데도 까마득하게 멀었어요. 소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누워 만년필을 꺼내 손가락으로 더듬곤 했습니다. 뚜껑 아래쪽에 정혜준이라는 각인이 어둠 속에서도 손끝에 또렷하게 잡혔고 윤호는 그 세 글자를 쓸어내리며 잠이 들었어요. 그 만년필이 소년의 손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윤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국밥을 먹고 평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과서를 펴고 만년필로 노트에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한 줄, 2줄 쌓여갈수록 조금씩 반듯해졌고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 앞에서 연필을 꺾고 싶은 밤에도 소녀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어요. 아저씨가 이 만년필로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 쓴 일기에도 이 펜을 썼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도 이 펜으로 힘든 밤을 이겨내는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윤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나타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해. 그것이 소년을 새벽까지 책상 앞에 붙들어 놓은 유일한 문장이었어요. 시험 점수가 오르든 내리든 친구들이 놀리든 말든 윤호는 매일 그 다짐을 만년필로 노트 첫 줄에 적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더 바뀌고 윤호가 14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국밥집에 들른 윤호는 옆에 놓인 작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의 사내.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해성그룹 최만득 신임 회장, 윤리 경영 선포식. 최만득이었습니다. 아저씨 곁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건네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해성그룹 회장 자리에 앉아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새 시대의 해성그룹을 이끌겠다.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 그런 말들이 TV 스피커를 통해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의 숟가락이 멈추고 뉴스 속 최만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4살의 아이가 경영권 찬탈이나 증거 조작 같은 말을 알 리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논리보다 훨씬 정확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사라진 날 이후로 저 사람이 아저씨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 하나면 충분했어요. 윤호의 가슴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각이 꿈틀거렸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아직 어렸고 의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한 그 감각은 소년의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졌어요. 아저씨의 부재와 저 남자의 존재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윤호는 TV에서 눈을 떼고 만년필을 꺼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적은 한 줄은 평소와 달랐어요. 다짐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소녀는 그 한 줄을 적고 밑줄을 3번 그었어요. 그날 이후 윤호의 공부에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아저씨가 하던 일을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했어요. 윤호는 중학교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서적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만년필을 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윤호는 장학금을 받으며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말이면 시장 국밥집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공부했어요. 아저씨가 남긴 성결제 장부의 잔액이 줄어들 때마다 윤호는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던 해 윤호는 여권 한 장과 만년필 하나를 들고 공항에 섰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사장님이 아저씨의 마지막 부탁이라며 쥐어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고 나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윤호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시장 바닥보다 더 혹독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끼니는 주방에서 남은 음식으로 때웠죠. 투자학을 전공한 윤호는 졸업과 동시에 월가의 한 투자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이 분석한 보고서가 상급자의 눈에 띄었고 그가 제안한 포트폴리오가 예상 수익률을 2배 이상 뛰어넘자 업계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 바닥에서 올라온 청년이 월가에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금융가의 사교 모임에서 심심찮게 오르내렸어요. 몇 년 후 윤호는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윤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상 위에 낡은 만년필을 꺼내놓고 노트를 펼치는 것. 소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 일기는 어느덧 수십 권의 노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의 남색 몸통은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빛이 바랬고 금빛 테두리도 예전만큼 빛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해준이라는 각인만은 수만 번의 손길에도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윤호는 매일 그 각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노트를 전부 들고 아저씨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고. 아저씨, 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윤호의 만년필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이국의 땅에서 새벽마다 만년필을 들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간, 바다 건너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감옥에 있었어요. 재판은 길고 지난했습니다. 최만득이 심어놓은 증거들은 정교했고 혜준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조작된 서류 더미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번번이 묻혀버렸어요. 변호사 비용은 동결된 자산 속에 잠겨 있었고 한때 고개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법정에서 혜준의 옆자리는 갈수록 비어갔고 마지막 선고일에는 변호사 한 사람만이 그 옆에 남아 있었어요. 몇 해의 형기가 지났습니다. 출소하던 날 혜준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도, 연락을 준 사람도, 돌아갈 곳을 알려준 사람도,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혜준의 손에 들린 건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는 입소할 때 맡겨두었던 소지품이 들어 있었는데 양복은 이미 조미스럽고 구두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이 가장 먼저 꺼내 확인한 것은 양복도 구두도 아니었어요. 안주머니. 떨리는 손이 안주머니 안쪽을 더듬자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잡혔습니다. 매끈하고 동글고 딱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 혜준은 그것을 꺼내 보았어요. 검은 유성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세월이 지나 조금 바랬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혜준은 조약돌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가진 돈도 없었지만 이 돌 하나가 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겨우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혜준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싸구려 여인숙을 전전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값비싼 소지품을 하나씩 팔아 반값과 끼니를 해결했지만 건강이 바닥을 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여인숙 주인에게 더 이상 밀린 반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던 날, 혜준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발이 향한 곳은 기차역 광장이었어요. 광장 한쪽 환기구 위에 골판지를 깔고 누운 사람들 틈에 혜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 누운 노인이 힐끗 쳐다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돌아 누웠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누구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유일한 예의였죠. 낮이면 혜준은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어요. 구부정한 등에 때 묻은 점퍼, 해진 운동화에 헝클어진 백발. 한때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리어카의 폐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고물상에 가져가 몇천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사 먹으며 하루를 버텼어요. 그런 나날 속에서도 혜준이 가끔씩 발걸음을 돌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옛 시장이었어요. 재개발이 끝난 그 자리에는 번듯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화려한 간판이 즐비하고 지하에는 깔끔한 푸드코트가 자리 잡은 예전의 흙바닥 시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혜준은 그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국밥집이 있던 자리, 평상이 놓여있던 골목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년의 흔적은커녕 시장 자체가 통째로 지워져 있었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어디로 갔는지도 윤호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혜준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서곤 했어요. 윤호야, 넌 어디선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 유난히 찬 바람이 역 광장을 휩쓸고 지나간 어느 겨울밤, 혜준은 골판지 위에 웅크린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코끝이 얼얼하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안주머니 안에 조약돌만은 체온에 데워져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준은 조약돌을 꺼내 보았어요. 윤호야, 아저씨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이 꼴이 되어버렸구나. 부유했던 과거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쏟아지는 그 밤 아래에서 조약돌은 혜준의 안주머니 안에서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조약돌과 만년필이 마침내 같은 하늘 아래서 마주한 건 두 사람이 헤어진 지 18년이 흐른 어느 겨울의 토요일이었습니다.
30살이 된 윤호는 귀국한 지 석 달째였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한 층 전체를 사무실로 쓰는 투자회사 브릿지 캐피탈. 윤호가 직접 세운 이 회사는 설립 첫 해부터 업계의 이목을 끌었고 해외 자본과 국내 시장을 잇는 독보적인 투자 전략으로 빠르게 이름을 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 한쪽에는 월가 시절 받은 상패들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윤호의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는 화려한 상패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색 몸통에 금빛 테두리가 감긴 낡은 만년필. 정혜준이라는 각인이 세월에 닳아 희미해졌지만 윤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서랍을 열어 만년필을 한번 쓸어보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했어요. 윤호가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었고 그 첫 번째가 역광장 무료 급식 봉사였습니다. 아저씨가 자기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윤호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토요일 아침 서울역 광장 한편에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브릿지 캐피탈 무료 급식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긴 테이블이 놓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형 솥들이 줄지어 올려졌어요. 된장찌개와 쌀밥, 김치와 반찬 서너 가지. 거창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추운 겨울 아침에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가진 힘을 윤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윤호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직접 배식대 앞에 섰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줄을 선 사람들의 식판에 한 국자씩 정성껏 떠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노숙인들이 긴 줄을 이루었고 윤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줄이 줄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배급줄 맨 끝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줄이 앞으로 움직이는데도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한 걸음 옮기는데도 온 힘을 쏟는 듯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빈 식판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식판마저 무거운 듯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때 묻은 회색 점퍼에 해진 운동화, 세탁한 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바지. 윤호는 국자를 든 채 무심코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줄을 따라 앞으로 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배식대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윤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 언저리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면끈이 노인의 목에 감겨 있었고 그 끈 끝에 작은 물건 하나가 매달려 점퍼 안쪽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노인이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그 물건이 가슴 위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칠 뻔했습니다. 노숙인들이 목에 무언가를 걸고 다니는 일은 드문 게 아니었으니까요. 열쇠든 부적이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끈에 매다는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노인이 배식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점퍼 사이로 드러난 그 물건의 형체가 윤호의 눈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작고 납작한 돌이었어요. 매끈하게 다른 표면,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 그리고 그 위에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검은 글씨. 아빠. 윤호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배식대 위에 울렸지만 윤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장 뒤편 개울가. 반들반들한 돌을 고르느라 한참을 뒤지던 11살의 자기 자신. 검은 유성 매직을 꾹꾹 눌러 두 글자를 새기던 그 손.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돌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윤호는 배식대를 돌아 나왔습니다. 젊은 봉사자가 왜 자기 앞에 와서 멈춰 섰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윤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의 모습은 윤호가 기억하는 아저씨와 너무나 달랐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대신 헝클어진 백발이, 맞춤 정장 대신 때 묻은 점퍼가, 인자한 미소 대신 깊이 패인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약돌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해준 아저씨, 제 말이 들리세요?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앞에 선 젊은 사내의 얼굴을 알아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떠서 윤호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저 윤호예요. 박윤호. 윤호가 노인의 팔을 잡았어요. 한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자기 등을 어루만져 주던 그 팔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고 가벼웠습니다. 시장에서 아저씨가 국밥 사줬잖아요. 만년필 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세상을 바꾸는 글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 꼬마예요. 아저씨, 저 모르시겠어요? 윤호, 박윤호? 혜준의 손끝이 윤호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이게 꿈이 아니냐? 윤호는 대답 대신 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노인의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윤호의 두 팔 안에서 바람에 날릴 것처럼 허약하게 느껴졌어요. 때 묻은 점퍼에서 나는 쉰내가 코를 찔렀지만 윤호는 고개를 묶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배급줄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봉사자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습 앞에서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가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한번 훔치더니 입고 있던 코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캐시미어 울로 지은 검은색 롱코트.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명품이었어요. 윤호는 주저없이 그 코트를 벗어 혜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떨리는 노인의 몸 위에 코트가 내려앉자 혜준이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윤호가 혜준의 손을 잡아내리며 코트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혜준이 소년의 해진 옷을 벗기고 새 점퍼를 입혀주던 그때처럼 집으로 가요. 윤호는 코트를 입힌 혜준을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30살 청년이 70 넘은 노숙인을 번쩍 들어 올려 걸어가는 모습에 역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넓은 보폭으로 광장을 가로질러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뒷문을 열었고 윤호는 혜준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힌 뒤 자기도 옆에 올라탔어요.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아저씨, 집에 갑시다. 차가 천천히 서울역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광장 위에는 무료 급식 천막이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줄을 선 사람들은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차가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을 때 로비 입구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경비원이 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혜준은 자기 차림새를 내려다보았어요. 때 묻은 바지, 갈라진 손톱, 오랫동안 씻지 못해 거칠어진 피부. 윤호가 걸쳐준 코트만이 유일하게 깨끗한 것이었죠. 윤호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혜준이 나직이 말했지만 윤호는 대답 대신 차에서 내려 혜준 쪽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혜준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게 한 뒤 천천히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탁 트인 거실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한 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벽면을 감싸고 발밑에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세워진 대형 책장, 원목 다이닝 테이블, 주방에 대리석 조리대까지. 한때 혜성그룹 회장 관저에서 살았던 혜준조차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혜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자기 발밑이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바닥에 묻어있는 먼지가 흐릿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혜준은 황급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신발을 벗으려 했지만 굳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더럽혀 놓겠다. 이런 좋은 집을. 혜준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 안에는 카펫이 더러워진다는 걱정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이 찬란한 빛 속에 자기 같은 사람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 잠시 뒤 혜준은 슬며시 현관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혜준의 손이 도어록을 더듬었어요. 열 수만 있다면 나가려는 것이었죠. 이 화려한 곳보다 역 환기구 위 골판지가 차라리 자기에게는 맞는 자리라는 그 서글픈 확신이 혜준의 손을 문 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윤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혜준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니 윤호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윤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일어나. 아저씨가 앉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아저씨, 그동안 아저씨가 사준 국밥 먹고 버텼어요. 그 국밥 한 그릇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아저씨가 남긴 만년필 때문에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배고플 때 국밥 한 술 뜨면 아저씨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았고, 공부가 하기 싫은 밤에 만년필을 쥐면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저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집도 저 책장 위에 놓인 상패들도 전부 아저씨가 국밥 한 그릇 사주신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제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있어 주세요. 혜준은 문에 올려놓았던 손을 내렸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윤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솥에 쌀을 씻어 안치고 냄비에 사골 국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어요. 요리사의 솜씨는 아니었지만 윤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레시피가 아니라 20년 전 시장 국밥집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던 그 투박한 김의 냄새, 고기 고명이 국물 위에 둥둥 떠다니던 그 모습, 한술 뜨면 속이 풀리고 두술 뜨면 마음까지 녹던 그 온기였으니까요. 가스 불 위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윤호가 냄비를 들고 다이닝 테이블로 왔어요. 뚝배기가 아닌 냄비에 담겼고 고기 고명 대신 두부와 호박이 떠 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투박한 국물은 틀림없이 20해 전 그 국밥이었습니다. 윤호가 밥을 퍼서 혜준 앞에 놓고 숟가락을 건넸어요. 혜준은 한참 동안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만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혜준의 몸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국물이 위장에 닿자 그 온기가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투박한 국물 안에 녹아있는 건 시장 좌판 아래에서 시든 배춧잎을 줍던 소년의 거친 손이었고 처음으로 뜨거운 밥을 먹다 사레가 들린 그 기침 소리였고 매주 목요일 평상 위에서 나누던 보리차의 온기였고 아빠라고 적힌 조약돌을 내밀던 소년의 수줍은 얼굴이었어요.
그 모든 기억이 한술의 국물과 함께 밀려 들어왔고 혜주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준의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은 혜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렸을 적 혜준이 국밥을 먹다 사례가 든 소년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윤호가 울고 있는 노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혜준의 눈물이 잦아드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숨이 겨우 가라앉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은 혜준이 식어가는 국물을 다시 한술 떠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술, 또 한술. 눈물이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지만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10수년 동안 비어있던 모든 것을 이 한 그릇으로 채우려는 것처럼 윤호는 맞은편에 앉아 혜준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기 앞에도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한술 뜰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따라 흘렀으니까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서 빛나고 있었지만 이 펜트하우스 안을 가장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건 그 불빛이 아니었어요. 다이닝 테이블 위 투박한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에 김. 그 하얀 김이 천장을 향해 피어오르며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밤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혜주는 윤호의 펜트하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벽마다 눈을 떴어요. 푹신한 침대가 오히려 낯설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럴 때마다 윤호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혜준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는 혜준의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윤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어요. 자기 방이 따로 있었지만 아저씨와 가까운 거실에서 밤을 보내는 편이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혜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윤호는 매 끼니를 직접 차렸고 메뉴는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나물 반찬, 따끈한 쌀밥.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것은 일절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던 날 윤호는 혜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원목 책상 위에 서류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윤호는 혜준을 의자에 앉히고 첫 번째 박스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빼곡했어요.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와 분류번호가 정확하게 붙어 있었고 수십 개의 탭으로 정리된 문서 뭉치가 일목요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혜주는 가만히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윤호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쳐 혜준 앞에 놓자 혜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혜성그룹 해외 계좌의 자금 흐름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혜준이 횡령했다는 그 돈의 진짜 이동 경로가 한 건 한 건 추적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어요. 월가에서 투자 전문가로 일하는 동안 윤호가 밤마다 만년필을 꺼내 성장 일기를 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투자 보고서를 쓰고 밤에는 혜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어요. 혜준이 횡령범으로 몰렸던 사건의 재판 기록, 당시 검찰에 제출된 증거 목록, 혜성그룹의 공시 자료와 해외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금융 전문가의 눈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니 최만득이 심어놓은 증거들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작된 해외 유령 계좌는 최만득 본인의 측근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고 위조된 자금 흐름 문서의 서명 필체는 혜준의 것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혜준이 구속된 직후 최만득의 개인 자산이 급격히 불어난 기록이었습니다.
빼돌린 돈의 행선지가 고스란히 최만득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윤호는 두 번째 박스를 열었어요. 이건 최만득이 해성그룹 회장이 된 뒤에 저지른 비리 기록입니다. 분식회계, 배임, 비자금 조성 등 전부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박스 앞에서 윤호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대신 혜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 안에는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이 들어있어요. 아저씨가 허락해 주시면 내일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혜준은 세 개의 박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에 담긴 서류 한 장 한 장이 윤호가 잠을 줄여가며 모은 것이라는 사실이 혜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윤호야, 이걸 언제 다 준비를 한 거야? 아저씨가 시장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주머니에 있을 때보다 사람의 진심을 채울 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아저씨의 진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데 쓰고 싶었어요.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박스의 뚜껑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어요. 고맙다. 서유, 접수하거라.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 금융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성그룹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자본이 해성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로 추정되었지만 매도 규모와 타이밍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마치 해성그룹의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러오는 것 같았어요. 최만득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해성그룹을 경영해 오면서 이 정도 주가 변동쯤은 얼마든지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열사 세 곳의 유동성이 동시에 마르기 시작했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를 까다롭게 죄어왔습니다. 최만득이 직접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최 회장님, 지금 해성그룹 전체에 대한 신용등급 재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해성그룹의 금줄을 하나씩 끊어가고 있었어요. 파산의 그림자가 짙어질 무렵 최만득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해성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인 투자자가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였던 최만득은 즉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투자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약속 당일 최만득은 평소보다 공을 들여 옷을 차려입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컨퍼런스룸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30살 남짓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잘 재단된 정장의 단정한 머리, 자신감이 서린 눈빛.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최만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짙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 마르긴 했지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그 자세에서 최만득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최만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만드가. 혜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20년 전 회장실에서 최만득에게 지시를 내리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만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눈동자가 혜준과 그 옆에 젊은 사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브릿지 캐피탈 대표 박윤호입니다. 최만득 회장님, 앉으시죠. 최만득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두 손까지는 숨기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2달 뒤 법원의 법정안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었어요. 혜성그룹의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의 이목이 이 법정에 쏠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피고인석에 최만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혜성그룹 회장이었던 그 사내는 이제 구겨진 양복에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석에 윤호가 섰습니다. 윤호는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법정에 제출했어요. 최만득이 조작했던 해외 유령 계좌의 실소유주 확인 서류, 위조된 결제 서명의 필적 감정 결과, 해준 구속 직후 최만득의 개인 자산 급증 기록, 20년 동안 한 장 한 장 모아온 증거들이 법정 위에 펼쳐질 때마다 최만득의 얼굴에서 혈기가 한 겹씩 사라져갔습니다. 최만득의 변호인단은 반박을 시도했지만 윤호가 제출한 증거의 양과 정밀함 앞에서 무력했어요. 수년간 축적된 금융 전문가의 분석은 최만득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을 한 장씩 무너뜨렸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최만득에 대한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무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18년 전 정혜준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무죄로 번복되었고 최만득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만득이 법정 경위에 이끌려 피고인석에서 일어섰을 때 그의 눈이 방청석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과 마주쳤어요. 법정 밖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했어요. 혜성그룹 전 회장의 18년 만에 무죄 선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시장 고아와 재벌 회장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국밥집 선결제 장부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이 사연을 전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국밥 한 그릇의 기적이라는 문구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국밥 한 그릇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소년이 은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고. 조건 없이 베푼 따뜻한 밥 한 끼가 결국 가장 큰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혜준과 윤호의 앞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혜준은 눈이 부신 듯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윤호는 혜준의 팔을 부축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어요. 정혜준 전 회장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혜준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카메라들이 일제히 혜준의 얼굴을 비추었고 혜준은 잠시 침묵한 뒤 옆에 선 윤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제 명예를 되찾아준 건 법정의 판결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를 잊지 않고 살아준 것, 그것이 제 명예입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혜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차에 올랐고 검은색 세단이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뒤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세상은 한동안 이 이야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혜성그룹의 경영권 향방을 보도했고 재계에서는 정혜준 회장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18년 만에 무죄를 되찾은 창업주에게 회장직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혜성그룹 이사회 역시 혜준의 복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제가 돌아갈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에서 혜준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입구에 선 채로
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윤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십수년의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저 대신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저 아이보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혜주는 그 자리에서 윤호를 자신의 법적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윤호에게 승계한다는 문서에 20여 년 전 윤호에게 건넸던 바로 그 만년필로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서명이 끝나자 혜주는 만년필의 뚜껑을 닫아 윤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글을 쓸 차례다, 윤호야. 입양 서류가 접수된 날 윤호의 이름은 정윤호가 되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지만 당사자인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혜성그룹 본사도 펜트하우스도 아니었어요. 시장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졌던 그 시장 자리에는 번듯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건물 뒤편 골목 하나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골목 끝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인의 국밥. 재개발 때 큰 건물로 옮기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골목 뒤편의 작은 점포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윤호가 귀국 후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가게였죠. 가게 앞에 차가 멈추자 안쪽에서 종종 걸음으로 누군가가 나왔어요. 허리가 굽고 흰 머리카락이 얼굴 양옆으로 흘러내린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20년 전에도 주름이 깊었던 그 얼굴에 세월이 한 겹 더 내려앉아 있었지만 행주로 손을 닦으며 가게 밖으로 나서는 그 모습만큼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혜준이 먼저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회장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 살아계셨구먼, 살아계셨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평상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시장 한복판에 있던 그 평상은 아니었지만 크기도 높이도 거의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평상 위에 앉았습니다. 혜준과 윤호가 나란히, 그리고 맞은편에 할머니가. 20년 전 시장 국밥집의 풍경이 이 작은 가게 안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뚝배기 3개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채웠고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3개가 평상 위에 놓였습니다. 고기 고명이 2배로 얹혀 있었어요. 고명은 원래 2배가 규칙이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자 혜준과 윤호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뚝배기 위로 올라오는 김이 세 사람의 얼굴 사이를 느릿하게 떠다녔고 그 김 너머로 서로의 웃음이 아른아른 비쳤어요. 혜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윤호와 마주 앉아 먹던 그 국밥의 맛이 한술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국밥을 다 비운 뒤 혜준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윤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니? 서류에는 시장 인근 부지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혜성그룹 소유의 빈 땅이었습니다. 혜준이 도면 위에 손가락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급식소를 짓자. 배고픈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밥을 먹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윤호는 도면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20년 전 자기가 좌판 아래에 쪼그려 앉아 시든 배춧잎을 줍던 바로 그 골목 근처였습니다. 아저씨,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건 네가 한번 지어보아라.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만년필을 꺼내 도면 한쪽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목요일의 식탁? 혜준이 그 글씨를 흐릿한 눈으로 더듬어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매주 목요일 평상 위에서 나누던 국밥, 그 목요일들이 만들어낸 기적을 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었을 겁니다. 석 달 뒤 시장 인근에 2층 건물 하나가 들어섰어요. 1층에는 넓은 식당이,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부방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나무 간판이 걸렸는데 윤호가 직접 쓴 목요일의 식탁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개소식 날 혜준과 윤호는 나란히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줄을 선 아이들의 식판에 국밥을 한 국자씩 떠담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혜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윤호는 그 옆에서 밥을 퍼담으며 가끔씩 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혜준과 윤호는 뒷정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골목 사이로 길게 누워들어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네 국밥집이 바로 옆이었어요. 할머니가 뚝배기 2개를 들고 나와 건물 앞 벤치에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에 혜준이 고개를 돌려 윤호를 바라보았어요. 윤호야, 20년 동안 내가 늘 생각했던 게 있다. 내가 너한테 국밥을 사준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 석양빛이 혜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아 깊은 주름 사이사이에 주황색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구나. 혜준이 고개를 숙여 자기 안주머니를 가만히 눌렀어요. 조약돌이 있는 그 자리를요. 내가 너를 살려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살려준 것이더구나. 아들을 잃고 무너져가던 나를 네가 살려준 거야. 감옥에서도 역 광장 맨바닥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네가 아빠라고 써준 이 돌멩이 덕분이었어. 네가 나를 살렸다, 윤호야.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준의 손을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맞잡은 손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석양이 시장 골목 위에서 천천히 기울어 갔습니다. 벤치 위에 놓인 뚝배기 2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국밥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뚝배기 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급식소에서 돌아가던 아이 하나가 골목 저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혜준이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고 윤호는 그런 아저씨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골목 위로 내려앉는 저녁 어스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김 한 줄기가 하늘로 올라가 첫 번째 별이 뜨는 자리 근처에서 조용히 흩어졌어요. 20해 전 시장 좌판 옆에서 시든 배춧잎을 줍던 소년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국밥 한 그릇. 그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은 오늘도 이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준 회장님과 박윤호에서 정윤호로 이름과 인생이 바뀐 오늘의 사연 주인공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좋았던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